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5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를 회의합니다. 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제는 저의 고향이자 문재인 후보께서 첫 번째 유세지로 삼았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과거 97년 또 2002년 대선 때에도 민주당의 험지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방문해서 지지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접한 대구 민심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를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전국 정당이자 또 지역주의의 이념의 틀을 깨온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의 통합의 진정성을 받아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병운동과 또 국채보상운동으로 또 228 민주화운동으로 균연히 일어섰던 대구의 역사, 대구의 정신이 다시 한번 생각되었습니다. 잘못된 권력, 군림하려는 권력을 혼내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대구 정신이며 또 진정한 애국심이라 호소드렸고 또 큰 호응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밀었던 보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이참에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준비하고 키워야 한다라고도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사 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구 민심의 또 하나의 기류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고 키워주는 것이 유사 보수를 지지하는 것보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훨씬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2등 후보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입문 후 한 번도 검정을 받지 못한 안철수 후보에게 봄바람 같은 검정도 태풍 검정이 되어 허약한 지지율을 날려버린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는 다음 주까지는 사실상 더 이상 따라잡지 어렵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쯤 되면 유사 후보에 대한 보수 일각의 헛된 기대도 끝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거 초반 판세를 자평하자면 준비된 수권 정당, 든든한 대통령이 국민 저변에 퍼져서 확고한 대세를 잡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적 개념. 우리 국방부 백서에는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정말 국민들께서는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십이나 하고 그래도 되냐, 이전이나 국민을 어떻게 살리겠다 하는 것 좀 얘기해봐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냉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그 어떤 정치 공세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로 오락가락 하시더니 국민의당 창업자 넷째 아들 운운하며 정당 민주주의마저 무시하고 당론 뒤집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반정당적 인식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당명을 빼고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어제는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주적이라는 말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급한 보수 후보야 그렇다 치고 안보장사에 안보파리에 숟가락 얹는 안철수 후보야말로 자격이 없다라고 증명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 세력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손쉽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분이 제대로 된 역사 공부 또는 평화 통일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각은 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5.18 민주화 운동과 14 공동성명을 당의 강령에서 빼고자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생각이 됩니다. 깊이가 없고 철학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후보일수록 낡아빠진 지역주의와 냉전 세력에 멋모르고 같이 숟가락 얹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18일을 남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보가 상승세를 타니까 국민의당이 좀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상황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지니까 정치 구단 박지원 대표가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지역 감정의 네거티브도 모자라서 이제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던 그런 분이 어떻게 홍준표, 유승민의 종북몰이 구태에 장단을 맞춰서 색깔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통탄하길 아니겠습니까? 선거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론을 들먹이는 안보야말로 가짜 안보입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서 확고한 대북 군사 우위를 확보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 진짜 안보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978년도에 호남과 인연을 맺은 전남도민 출신이라는 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전사 복무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서 해남 대흥사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문재인 후보는 예비군 훈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흥사 소재지인 해남군 삼산면에 전입 신고를 해서 예비군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본인이 쓴 책에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황 박지원 대표 등에 엎여서 색깔론을 즐길 일이 아닙니다. 본인 의혹을 해이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안보관이라는 것은 신념과 태도를 바꿔서 보수 본색으로 도취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관은 행동으로 실천해온 그 사람의 인생살이에서 인생의 그 흔적에서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투철한 안보관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무사 출신 장군 대령단 22명이 문재인 후보만이 진짜 안보 대통령이라고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애국심이 있고 누가 더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이미 판단하셨을
봅니다. 네, 다음은 김상곤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제 소모적인 색깔론과 공격을 위한 안보 공약 속에서 촛불 시민혁명에 이은 교육혁명을 제대로 달성하는 게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바인데 그러한 사안을 다시 한번 좀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가장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학제 개편과 이제 취학 연령 저하지 않습니까? 이 전번 이제 KBS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학제 개편과 이제 취학 연령 저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사안입니다. 듣기 불확실한 반면에 실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한국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거냐,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즉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교육의 병폐는 바로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교육,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이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교육 통제. 거기에다가 이제 고등교육은 서열주의, 학벌주의, 상업주의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병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병폐들을 씻어내는 데는 각별한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제 개편과 취학 연령 저하는 참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상 이제 이것을 실시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지난 KBS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3개월씩 앞당겨서 4년 정도면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은 초중등 12년, 적어도 12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전문가들이 산출해 놓은 것은 이제 적게는 8조에서 14조 원, 그리고 많게는 40조 원까지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육 병폐를 씻을 수 있는 방안이냐,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바로 이제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는 데는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바로 초중등 교육의 이제 교실혁명, 바로 이제 교과과정 편성권이라든가 수업권이라든가 평가권이 교실과 학교와 그리고 이제 교사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교실혁명이 기본적이고, 거기에 이제 대학은 서열화 해소하고 이제 구조혁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취업 현장, 고용 시장에서의 이제 학력이나 학별 차별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다라고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와 우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 학제 개편과 이러한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을 많이들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아동 심리학자들이 바로 아동 심리와 그리고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평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다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대통령 후보가 바로 제시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달성할 수도 또 효과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모든 것에 앞서는 그러한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적인 선점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제 개편이라든가 취약연령 저하 문제는 사실상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꾸준히 논의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견해가 모아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짚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붙여볼게요. 네, 이해찬 위원장님. 예, 학제 개편하고 취약연령 인하 문제를 지금 우리 김상곤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백년지 대계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최소한도 8년 걸립니다. 준비 기간이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정권을 걸쳐서 하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이미 교육부의 아주 심층적인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적에 그 보고서를 제가 보고서 이건 국민의 정부에서 손댈 일이 아니구나 하고 손을 안 댔는데 앞으로 한다면은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에 설치를 해서 그건 여야가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여야 없이 아주 중립적인 사람들로 설치를 해서 임기를 한 10년 이상 보장해주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우리 문재인 후보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를 공개회의를